폭우가 쏟아지는 밤, 검은 벤츠 본네트 위로 핏방울이 떨어집니다. 그 앞에 무릎 꿇어 울고 있는 한 할아버지. 떨리는 손으로 쓰러진 소녀를 끌어안으며 그가 외칩니다. 세봄아, 너를 또 잃을 수는 없다. 카메라가 천천히 의식을 잃은 소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핏자국이 묻은 창백한 얼굴. 화면이 흐려지며 1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뉴스 속보 자막이 떠오릅니다. 땡땡백화점 붕괴 사고 유아 1명 신원 미확인 구조 실패. 그날 무너진 건물 앞에서 오열하던 젊은 한도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의 손에 작은 아이 신발 한 짝. 다시 현재로. 밤거리. 배달 가방을 맨 19살 소녀가 급정거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아, 어떡해. 차를 긁었어. 벤츠 창문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안에서 백발의 노신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집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노신사가 속삭입니다. 이 얼굴 어떻게 잊겠나? 내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소녀의 내레이션이 깔립니다. 왜 저 노인은 나를 보며 우는 걸까? 난 그저 살아가느라 바빴을 뿐인데. 3주 전.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행운이 가득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빗소리가 헬멧 안으로 파고들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제발 이번 배달만 무사히 끝내자. 오늘 못 벌면 내일 아침 애들 밥상이 텅 비게 돼요. 세봄아, 거기 위험하니까 내일 하자. 사장님 목소리가 헬멧 스피커로 들려왔어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 걱정이 있는데요. 괜찮아요, 사장님. 이 정도는 익숙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안 익숙해요. 무섭고 떨립니다. 하지만 19살 소녀 가장한테 무서움을 느낄 자격 같은 건 없어요. 스로틀을 힘껏 돌렸어요. 배달 가방 안에서 짜장면 그릇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국물 쏟아지면 안 되는데. 고객 평점 떨어지면 다음 달 배달 건수 줄어들어요. 그때였어요. 앞에서 갑자기 새까만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벤츠예요. 번호판에 물이 튀어서 잘 안 보이지만 분명 최신형이에요. 저런 차는 제가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하지만 빗길이라 스쿠터가 미끄러집니다. 제 비명 소리보다 먼저 들린 건 철컥 하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벤츠 옆면에 제 스쿠터가 그대로 박혀버렸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안 쉬어집니다. 아니, 이게 뭐야?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저 차를? 차 문이 열렸어요. 흰머리의 노신사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비에 젖은 양복 차림인데도 흔들림이 없어요. 딱 봐도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어요. 화가 난 것도 놀란 것도 아니고 그냥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전 후들거리는 다리로 헬멧을 벗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제대로 못 봐서. 제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 끝났다. 저 차 수리비가 얼마인데? 100만 원? 200만 원? 우리 집 전세금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노신사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를 뚫어지게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저기, 죄송하지만, 너,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노신사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빗물이 그분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그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얼마나 됐지? 너, 이름이 뭐냐? 윤세봄이요. 전겁에 질려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이상했어요. 분명 제가 가해자인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떨고 계신 걸까요? 윤세봄. 세봄이. 그분이 중얼거렸어요. 마치 그 이름을 몇십 번도 더 불러본 것처럼 익숙한 발음이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어디 아프세요? 제가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 노신사가 손을 저었어요. 그러곤 잠시 눈을 감더니 다시 떴을 땐 아까의 텅 빈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차는 내가 알아서 하마. 너 다친 데는 없나? 네. 아, 네. 저는 괜찮아요. 근데 수리비는 신경 쓰지 마라. 그것보다 노신사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비에 젖어 구겨진 명함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6시 이 주소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예. 아니, 근데 꼭 와야 한다. 알겠나? 그건 부탁이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습니다. 노신사는 그 말을 남기고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 벤츠가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손에 쥐어진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한도현, 전 한강건설 회장. 한강건설.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건설회사 말인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동생들은 벌써 자고 있었어요. 중이인 둘째 유진이와 초육인 막내 다인이 얇은 이불을 나눠 덮고 자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왜 절 찾으라는 걸까요? 수리비를 안 받겠다고 해놓고 왜 꼭 오라는 걸까요? 그리고 저를 보던 그 눈빛은 뭐였을까요? 핸드폰을 꺼내서 한도현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주르륵 나왔어요. 땡땡 백화점 붕괴 사고로 아들 내외 사망, 유일한 손녀마저 실종 추정, 비극의 회장, 10년 만에 은퇴. 손녀. 전 무의식 중에 제 손등을 만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있던 초승달 모양의 흉터예요. 엄마는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절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아기였을 때 다쳤어라고만 했죠. 아니, 설마. 전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냥 우연이에요. 저는 윤세봄이고 엄마 아빠의 딸이에요. 비록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빚쟁이들한테 쫓겨 어디론가 사라지셨지만 전 분명 이 가족이에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내일 그 집에 가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그래도 가야 해요. 전명함을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동생들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속삭였어요. 걱정 마. 언니가 다 해결할게. 우리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그 저택의 문을 열면 제 인생의 모든 게 뒤집어질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저녁 전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이었어요. 대문 앞에 서니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런 집은 드라마에서나 봤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대답이 들려왔어요. 윤세범 씨십니까? 네, 그런데요. 들어오십시오. 철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정원을 지나 현관까지 걸어가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그냥 수리비 얘기하러 온 건데 말이죠. 현관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데 인상이 꽤 날카로워요. 들어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네. 집안은 더 넓었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큰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부부와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한도연 회장님. 저쪽입니다. 남자가 안내한 곳은 서재였어요. 책으로 가득 찬 방 한가운데 한도연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왔구나. 네, 회장님. 그런데 저는 앉아라. 역시 명령조였어요. 전 얌전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어젯밤 잠은 잤나? 네. 아, 네. 거짓말.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눈밑을 봐라. 다크서클이 얼마나 진한지. 밤새 뭘 생각했지.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저를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걸까요? 회장님, 저는 정말 죄송해요. 차 수리비는 제가 분할로라도 꼭 수리비 얘기하려고 부른 게 아니다. 그럼요. 회장님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낡은 액자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봐라. 액자 속엔 6살쯤 된 여자아이 사진이 있었어요. 깜찍하게 웃고 있는 모습인데 왼쪽 손등에 초승달 모양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내 손녀다. 18년 전 땡땡 백화점 붕괴 사고로 실종됐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내 아들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어. 하지만 손녀는 끝까지 못 찾았다.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18년을 그 아이가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미친 사람처럼 믿으며 살았다. 전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려서 액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널 봤다. 빗속에서 헬멧을 벗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손녀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 아니에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윤세범이에요.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그럼 그 흉터는 뭐냐? 회장님이 제 손등을 가리켰어요. 초승달 모양. 왼쪽 손등. 똑같은 위치다. 이건 우연이에요. 생일은 언제냐? 2006년 3월 15일이요. 내 손녀와 같다.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너 입양된 거 맞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떡해. 내 호적을 확인했다. 생후 6개월에 윤 씨 가정으로 입양됐더구나. 출생지는 미상. 구조 기록만 있을 뿐이지.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양됐다는 걸 저도 몰랐거든요. 엄마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회장님, 저는 DNA 검사를 하자. 네. 확실하게 하려면 그것밖에 없다. 만약 내가 정말 내 손녀라면.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난 너한테 평생 빚진 사람이 된다.
18년을 혼자 버티게 만든 것에 대해서 말이다. 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저는 누군가의 손녀가 되러 온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지키러 온 거예요.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제 삶인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전 그럴 수 없어요. 왜지? 저한테는 동생들이 있어요. 유진이랑 다인이. 그 애들이 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함께 보살피겠다.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내 핏줄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가족이 되는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 따뜻해서 더 무서웠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맞다면요? 그럼 전 정말 이 사람의 손녀가 되는 건가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게 거짓이 되는 건가요? 시간을 주겠다. 회장님이 명함을 하나 더 꺼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내가 피하려고 해도 말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 멍하니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진이었어요. 언니, 언제 와? 배고파 죽겠어. 응, 곧 갈게. 치킨 사갈까? 진짜? 오예. 동생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만약 제가 정말 한도연 회장의 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작은 가족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전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죠. 누군가 이미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같은 시각 한도연 저택 2층. 오정우는 서재 구석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주무시는 동안 그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설마 정말 그 아이일까? 앨범을 펼쳤습니다. 18년 전 사진들이 나왔어요. 백화점 붕괴 사고 직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행복하게 웃고 있는 꼬마 여자아이. 정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세봄의 얼굴과 비교했어요. 눈매, 코, 입모양.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입꼬리. 똑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회장님은 마침내 손녀를 찾은 거예요. 18년간의 고통이 끝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을까요? 정우는 컴퓨터를 켰어요. 18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생존자 명단, 구조 기록, 병원 이송 내역. 그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2006년 3월 15일 여아 1명 구조. 신원 미상. 땡땡병원 이송 후. 기록 말소. 기록이 끊겨 있었습니다. 구조됐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 이후에 치료 기록이나 보호자 인계 기록이 없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말이죠. 이상해. 왜 기록을 지웠지? 정우가 더 파고들려는 순간이었어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나경이 들어왔어요.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정우 씨?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한나경은 정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아들처럼 아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부인께서야말로 이 시간에 제가 이 집 안주인인데 못 다닐 곳이 어디 있나요? 그것보다 컴퓨터로 뭘 보고 있었어요? 한나경이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보려는 순간 정우가 재빨리 모니터를 껐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 마세요. 무슨 조사를 하고 있었죠? 한나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정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옛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 상관없어요. 한나경이 돌아서려다 말했습니다. 참, 어제 그 배달 여자의 말이에요.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이 쓸데없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건 좋지 않아요. 돌아가신 손녀를 닮은 애가 나타났다고 해서 덥석 물면 안 되죠.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부인,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히려 회장님께서 먼저.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한나경이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이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은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세요. 이해했어요? 네. 한나경이 나가고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분명해요. 세봄의 존재를 알아챈 순간부터 이상하게 나를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정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몰래 복사해둔 회사 서류들이 있었어요. 한나경이 회사를 장악한 이후로 이상한 거래가 많았거든요. 그중 하나를 꺼내 살펴봤습니다. 2006년 땡땡병원 후원금 명목 5억 원. 이상했어요. 왜 하필 그 병원에 그 시기에 거액을 후원했을까요? 게다가 이건 회사 돈이 아니라 한나경 개인 돈이에요. 설마. 정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한나경이 그때 뭔가를 알고 있었다면요. 손녀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숨긴 거라면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하지만 의심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배달을 나갔어요. 평소처럼 일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배달을 마치고 골목길을 지나는데 누군가 절 불렀어요. 세봄 씨. 돌아보니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회장님께 부탁받았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요. 정우가 명함을 건넸어요. 근데 정우 씨, 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 며느리분이요. 한나경 씨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요. 제가 만약 정말 손녀라면 그분도 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정우는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어요. 좋은 분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하다니요? 회장님이 은퇴하신 후로 회사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을 이 저택에 가두다시피 하고 있죠. 외부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연락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요? 시아버지인데. 돈 때문이죠. 유산 때문이고요.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손녀로 확인되면 한나경 씨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회사 지분도 재산도 권력도 전부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당신이 진짜 손녀라는 게 밝혀지면 한나경 씨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세봄 씨죠? 한나경입니다. 차가운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희 집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시아버님 차를 긁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수리비는 제가 처리했어요. 450만 원이더군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450만 원이요? 네.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받지 말라고 하셨죠. 참 착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한나경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내일까지 450만 원을 입금하세요. 못하시겠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뺑소니와 재물 손괴죄로요. 잠깐만요. 그건 참 한 가지 더. 우리 시아버님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알았죠?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450만 원. 우리 집 석 달치 생활비예요. 동생들 학원비에 밀린 공과금까지 다 내면 한 푼도 안 남아요. 세봄 씨, 괜찮으세요? 정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전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정우 씨,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네. DNA 검사하겠다고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진실이 뭐든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일주일 후, 전 한도현 저택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는 봉투. 회장님이 맞은편에 앉아 계셨어요. 정우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경도 와 있었어요. 차갑게 날 노려보면서요. 열어보겠습니다. 회장님이 봉투를 뜯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맞다면요? 만약 제가 정말 이 사람의 손녀라면요? 회장님이 결과지를 보시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일치율 99.9%. 숨이 멎었습니다. 넌 정말 내 손녀였구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분이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미안하다. 18년을 혼자 두고. 정말 미안하다. 회장님이 우셨어요. 차갑고 무표정하던 그분이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전 그 품에서 얼어붙었어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동생들은요? 우리 가족은요? 안 돼요. 한나경이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저 애가 뭔가 속임수를 썼을 거라고요. 부인. 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검사는 공인된 기관에서 했습니다. 조작 같은 건 불가능해요. 닥쳐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한나경이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넌 이 집에 발도 못 들여놔. 내가 절대 인정 안 해. 나경 씨.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세봄은 이제 이 가문의 정통한 후계자요. 내 유일한 혈육이지. 당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요. 시아버님,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18년을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애를. 그래서 더 안쓰럽지 않소. 회장님이 제 어깨를 감싸주셨어요. 이 아이는 내가 지켜줬어야 할 손녀였소. 하지만 난 그러지 못했어. 이 아이가 배달을 하며 굶으며 추위에 떨며 살아온 18년. 그건 모두 내 책임이요. 한나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좋아요. 그럼 저는 이 집을 나가겠어요. 어차피 이제 설 자리도 없겠죠. 그건 당신 마음이요. 한나경이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회장님이 다시 저를 보셨어요. 세봄아,
이제부터 넌 한도연의 손녀로 살게 될 거다. 동생들도 함께 이 집으로 데려오너라. 내가 모두 책임지마. 회장님, 할아버지라고 불러다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건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동생들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사실은 다른 집 아이였다는 거야? 유진이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언니도 오늘 처음 확실히 알았어. 그럼 우리랑은 남이야? 막내 다인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전 두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우린 가족이라고. 진짜? 진짜. 언니가 약속할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도연 회장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봄아, 오늘 회사에 같이 가자. 내가 후계자라는 걸 공식적으로 알릴 거다. 아직은 너무 빠른 거 아닐까요? 아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나경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 말이 불길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 회장님, 손녀분을 찾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18년 만에 재회라니 어떤 기분이십니까? 회장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개합니다. 제 손녀 한세봄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윤세봄 씨 아닙니까? 왜 갑자기 한씨 성으로 호적을 정정할 예정이요? 이 아이는 원래 한가의 혈육이었으니까. 그렇다면 한강건설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소. 기자들이 술렁이었어요. 플래시가 더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전 그 빛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이상했어요. 이렇게 모든 게 해피엔딩처럼 풀리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경찰차가 와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전 뛰어가서 물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윤세봄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절도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절도요? 제가 뭘 훔쳤다는 거예요? 한강건설 한나경 씨 댁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쳤다는 신고입니다. 가격이 3천만 원 상당이라고 하네요. 말도 안 돼요. 전 그런 거 훔친 적 없어요. 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언니. 유진이와 다인이가 울면서 뛰어나왔어요. 언니 어디 가는 거야? 왜 경찰이? 괜찮아. 오해야. 언니 곧 올게.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저는 증거들을 봤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한나경 저택의 안방에 들어가는 제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저예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럼 왜 안방에 들어갔습니까? 화장실을 찾다가 실수로 고가의 목걸이가 있는 방에 들어갔다.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게다가 윤 씨, 당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죠?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빚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동기와 기회가 모두 있네요. 전 울고 싶었어요. 아니,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전 안 했어요. 정말로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 가방에서 그 목걸이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변명은 나중에 하세요. 일단 구속영장 신청이 들어갑니다. 구속이요? 전 주저앉았어요. 만약 구속되면 동생들은 어떻게 해요? 유진이와 다인이는 누가 돌봐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전 떨리는 손으로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우 씨, 저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절도 혐의로. 뭐라고요? 지금 어디 경찰서죠? 제가 바로 갈게요. 한나경이 저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분명히요. 알았어요. 일단 진정하세요.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전 무릎을 안았어요. 한나경,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아니, 정우가 경고해줬었죠. 조심하라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전 방심했어요. 2시간 후 회장님과 정우가 왔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세범아. 회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셨어요. 괜찮나? 다친 데는 없나? 할아버지. 저 정말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안다. 다 안다. 이건 나경이가 꾸민 일이야. 회장님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제 손녀를 당장 석방하시오. 이건 누명이요. 하지만 증거는 조작된 거예요. 내가 최고의 변호사 팀을 붙일 테니 만약 내 손녀한테 상처라도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의 기세에 경찰도 주춤했어요. 결국 전 임시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된다고 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또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한 회장 손녀, 절도 혐의 사실입니까? 화려하게 등장했다 추락하는 건가요? 윤세범 씨, 한마디만 해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찔렀어요. 전 회장님 뒤에 숨었습니다. 차에 타고 저택으로 가는 길. 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제가 그냥 사라지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냐? 제가 손녀라는 게 밝혀지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한나경은 저를 없애려고 하고 동생들은 불안해하고 차라리 제가 없었으면. 세범아.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도망치지 마라.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나경이가 멈출 것 같나? 아니야. 오히려 더 악랄해질 거다. 그럼 어떡해요? 싸워야지. 정면으로. 회장님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내가 평생 쌓아온 것들을 저런 여자한테 빼앗길 순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난 다시는 내 가족을 잃고 싶지 않다. 18년 전처럼 말이다. 그날 밤 저는 동생들을 데리고 한도연 저택으로 이사했어요. 유진이와 다인이는 거대한 방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언니, 여기서 진짜 살아도 돼? 응. 이제 여긴 우리 집이야.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한나경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 큰 공격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3일 후. 정우는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자료를 뒤지고 있었어요. 한나경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던 중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설마 오래된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2006년 3월 20일 백화점 붕괴 사고 5일 후
한나경이 땡땡병원 소아과 과장에게 2억 원을 송금한 기록. 그리고 그 다음날 신원미상 여아의 병원 기록이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이 여자가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 정우의 손이 떨렸어요. 한나경은 18년 전부터 손녀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회장님이 손녀를 찾지 못하도록 자신이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건 범죄야. 정우는 곧바로 증거를 수집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병원 관계자 진술,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이 한나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회장님께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회장님, 이걸 보십시오. 회장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경이가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냐? 그렇습니다. 손녀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18년간 숨긴 겁니다. 왜 그런 짓을? 돈과 권력 때문입니다. 회장님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내가 저런 여자를 집안에 들였단 말이냐?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건 당장 경찰에 신고해라. 그 여자를 감옥에 보내야겠어.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증거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해요. 한나경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신고하면 증거를 다 없앨 거예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범 씨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정을 파야 합니다. 무슨 함정? 한나경이 직접 범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나경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사무실로요. 어머, 웬일이야? 도둑질한 애가 당당하게 나타나네. 한나경이 비웃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할 말? 뭔데? 용서를 빌러 온 거야? 아니요. 거래를 하러 왔어요. 한나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거래. 제가 손녀 자리를 포기할게요. 대신 동생들과 조용히 살 수 있게 돈만 좀 주세요. 얼마? 10억. 한나경이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10억? 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 너 하나 없어지면 나한테 수조 원이 굴러들어와. 그럼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 좋아. 10억 줄게. 한나경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대신 이 서류에 사인해. 한가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평생 입 다물겠다는 각서야. 전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는 척 하다가 물었어요. 그런데 이모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18년 전부터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한나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땡땡병원 소아과 과장한테 돈을 주고 제 기록을 없앤 거 알아요. 2억 원이었죠. 너 어떻게? 궁금해요. 왜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한나경이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왜긴 왜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다 잃잖아. 회사도 돈도 권력도. 그래서 6살짜리 아이를 18년간 숨긴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번에도 너를 없앨 거야. 감옥에 보내든 아니면. 한나경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내가 알아서 사라지게 만들든. 녹음 다 됐어요. 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나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뭐.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우와 회장님도 함께였어요. 한나경 씨 아동유기죄, 사문서 위조, 그리고 절도 누명 씌우기. 체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으로 무효야. 불법 녹음이라고. 걱정 마세요. 정우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병원 관계자 증언, CCTV 영상까지 다 있습니다. 녹음은 덤이에요. 한나경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경찰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끌려가는 한나경을 보며 전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안도감도. 일주일 후, 한도연 회장님은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회장님을 향했어요. 첫째, 제 손녀 한세봄이 18년간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회장님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한나경의 범죄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18년 전 제 며느리 한나경은 손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겼습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기록을 삭제했고 저와 제 손녀가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손녀에게 절도 누명까지 씌웠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직접 손녀 가방에 넣어두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기자들이 환호했어요. 아니, 분노했다고 해야 할까요? 한나경 씨는 현재 구속 수사 중입니다. 저는 끝까지 이 사건을 추적하여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그리고 둘째, 회장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손녀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세봄아, 앞으로 나오너라. 전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하다 세봄아. 내가 6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18년이라는 시간을 혼자 버티게 만들어서 내가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울고 위험한 배달을 하며 살아야 했던 모든 순간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모든 게 할아버지 책임이다. 용서해다오. 회장님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할아버지 아니에요. 고개 드세요. 전 얼른 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아요. 세봄아, 힘들었지만 동생들과 함께였어요. 그 아이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회는 없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이야기로 도배됐어요. 18년 만에 손녀 찾은 한도연 회장, 며느리의 충격적 범죄 폭로. 6살 아이를 숨긴 한나경, 징역 10년 구형. 배달라이더에서 재벌 손녀로. 한세봄의 눈물. 동생들과 함께 뉴스를 보다가 다인이가 물었어요. 언니, 우리 이제 진짜 부자 됐어? 응, 그런가 봐. 그럼 이제 배달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와. 다인이가 폴짝폴짝 뛰었어요. 유진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뭔가 여전히 찜찜한 게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한나경의 재판이 있었어요. 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한나경을 다시 봤어요.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한나경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며칠만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하나이의 인생을 망쳐야 했어요? 두려웠어요. 한나경이 고개를 숙였어요. 시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경쟁자만 없애면 내가 1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경쟁자는 6살 아이였어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끔찍한 짓을 했는지. 그래서 벌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한나경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한나경이 끌려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끝이라는 확인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니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세봄아, 힘들었지.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래. 이제 끝났구나.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세봄아, 너한테 줄 게 있다. 뭔데요? 회사 지분이다. 한강건설 지분 30%를 내 명의로 이전할 거야. 할아버지, 그건 너무... 아니다. 원래 내 거였어. 그리고 이건 돈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건 책임이다. 이 회사를 지키고 직원들을 보살피고 좋은 건물을 짓는 책임. 그게 우리 한가가 이어온 유산이란다. 할아버지.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할아버지는 그저 내 옆에 있어주마. 그날 밤 동생들과 함께 저택 옥상에 올라갔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행복해진 거 맞지? 다인이가 물었어요. 응. 행복해졌어.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전 잠시 생각했어요. 공부하고 싶어.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멋있다, 우리 언니. 너희들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제 우리 걱정 없잖아. 세 자매가 나란히 누워 별을 봤어요. 18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추웠고 배고팠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따뜻한 집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지켜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한세봄. 한도연 회장의 손녀이자 유진이와 다인이의 언니.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공.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소녀가 18년 만에 가족을 되찾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행복은 반드시 온다는 것. 세봄이가 배달하며 힘들게 살던 시간들,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시간도 분명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께 알려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좋은 사연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